2023년 1월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하락론에 관심이 많고, 근데 팩트는 10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매우 많이 올랐고 한 1년 정도만 하락을 했다. 상반기는 강보합이고 하반기는 상승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망고쌤TV를 운영하고 있는 망고쌤이라고 합니다. 23년차 찐 투자자이고요. 객관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동산 대학원에서 부동산 빅데이터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내 집 마련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어제와 탄핵 이후 현재 부동산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 탄핵하고 토어제 중에 토어제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 일단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호가는 안 떨어지고 있고 가격은 계속 신고가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탄핵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많이 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탄핵 이후로도 거래량은 계속 늘어났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정책이라든지 정치 이벤트 또 관세 이슈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서울의 이제 핵심지들의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많이 주냐면 심리지수 같은 데는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주식이나 코인처럼 이렇게 매매 주기가 짧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샀다가도 저녁에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은 한번 사면 세금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 실제로는 7년에서 10년 정도 아파트는 보유하거든요. 그런 장기로 이렇게 보유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게 아파트 시장의 특징이죠. 주식이랑 코인이랑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세 이슈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전혀 하락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아파트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자를 처음 시작하실 때 주식이라든지 코인 쪽에서 먼저 시작하시고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하고 코인 시장, 금융 시장하고 차이 때문에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아파트 시장도 여러분들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월 부동산 거래량이 하락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4월에 거래량이 하락했다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통계로 이야기를 하면 최근 10년 서울 평균 월 아파트 거래량은 5,800건 정도 되고요. 최근 5년 동안은 3,880건 정도 됩니다. 3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00건 넘는 거래가 실제로 됐고요. 2월 같은 경우에는 6,200건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2월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평균 대비해서도 많고 10년 평균 대비해서도 많거든요. 근데 4월달은 3월보다는 적지만 2월 평균하고 같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는 제가 부동산 빅데이터로 그림을 만든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2월 거래량이고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게 3월 거래량인데, 2월 같은 경우에는 6,262건 서울 아파트가 거래됐고, 3월 같은 경우에는 9,675건이 거래가 됐고요. 4월 같은 경우에는 4월이 시작한 지 36일이 지났거든요. 36일 동안 3,353건이 거래가 돼서 2월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이게 그 실거래 가격 가지고 건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이 거래량이라는 건 아파트 실거래량은 거래하고 한 달 내에 신고하면 되죠. 그래서 60일 동안 취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3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 취합이 끝나는 거고, 4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일에 취합이 끝나는 거죠. 근데 보통 4월 초에 나와서 4월 거래량을 이야기하면, 만약에 12일 정도에 4월 12일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12일 동안 취합된 거래량만 가지고 전체 60일 동안 취합된 거래량이랑 비교를 하는 오류를 실제로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취합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3월 달이 12일 지났을 때 몇 건이었는데 4월 달이 12월 지났을 때 몇 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교를 해야 정확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4월 거래량이 이제 12일 정도 취합된 걸 가지고 이제 3월 달 거 50일 이상 취합된 거랑 비교를 하니까 너무 적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4월 거래량도 10년 평균보다 많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5년 평균보다 훨씬 많은 수치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부동산 통계 자료를 볼 때 착각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통계를 잘 안 보세요. 통계를 잘 안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믿고 싶은 걸 팩트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이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너무 비싸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 시장은 모든 사람이 참여자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으로 참여하는 거고, 집이 없으면 임차인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 의견이 있어.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말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그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본인의 생각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객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휘둘리게 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KB나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서울이라든지 전국에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찾아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찾아보시지 않는 상태에서 유튜브에서 이제 보통 보면은 본인 포지션에 맞게 갖고 있으면 오르는 걸 바라고,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떨어지길 바라다 보니까 포지션에 맞는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이야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승론자다, 하락론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시장은 순환하는 거거든요. 순환하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22년 하반기에 하락하고 2023년 1월부터 실거래, 한국부동산원이 우리 국가 공식 통계지 않습니까? 2023년 1월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니까 지금 서울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6개월 정도 급하게 급락했고, 나머지 2012년부터 2025년까지를 보면은 6개월, 한 1년 정도를 빼고 전부 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맞았고, 하락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2022년만 맞은 거죠.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하락론에 관심이 많고, 상승론자들에 대해서는 뭐 연거로적이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근데 팩트는 10년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은 매우 많이 올랐고 한 1년 정도만 하락을 했다. 이게 팩트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려운 게 찾아보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팩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시장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본인 자산 형성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2025년 상저하고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저하고라기보다는 상반기는 강보합이고 하반기는 상승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23년 정도 부동산 아파트 투자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제대로 맞추기 시작한 거는 2022년 하락 이후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상승론자였기 때문에 10년 중에 9년이 맞았어요. 예,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2022년 하락을 겪고 나서부터, 정확히 말하면 2010년대 하락이죠. 2010년 초반에 서울 하락을 겪으면서 데이터를 파기 시작했고,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2022년 하락을 맞고, 그때부터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데이터에 근거해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보는 사람이 돼야겠다 싶어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한양대 대학원에 들어가서 부동산 빅데이터를 전공하면서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고 있거든요. 서울에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아파트죠.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정의가 정확해야 된다. 아파트 시장에 대한 전망은, 저는 아파트 시장을 움직이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금리하고 수급이라 생각하는데, 하반기가 될수록 수급은 점점, 그러니까 공급 입주 물량은 점점 떨어지고, 금리는 이번에 최근에도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최소 2번 또는 더 많이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상방 압력이 더 세질 거고, 상반기의 상방 압력보다 더 세질 거다. 근데 상반기가 강보합이었기 때문에 하반기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면 시장이 달아오르고, 그러면 가을 정도에 대출 규제가 세게 옵니다.
그러면 대출 규제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금리가 그 한도라든지 금리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또 하락을 하게 되고 그게 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하반기에는 강보합보다 더 셀 건데 하반기 11월이나 12월 정도는 약보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근데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유력한 후보가 있죠. 양당의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두 큰 당이 있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는 민주당이 될 확률이 높다고 다 보는 것 같긴 한데 누가 되든 간에 기존에 자기 그 당의 색깔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상승은 용인하는 추세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많이 가지도록 하는 정책을 계속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민주당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공급을 할 건데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 임대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할 거다. 그리고 외곽의 사기 신도시를 또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외곽의 신도시들을 계속 지정을 할 거다. 2기 신도시도 노무현 정권 때 했고 3기 신도시도 문재인 정권 때 했고 이제 4기 신도시는 이제 그다음 민주당 정권에서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뭐 변수가 많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또 국토보유세 이슈도 이제 조용해졌고 이야기 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글을 올렸어요.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요지는 공공의 사기 신도시 지정할 거고 공공주도로 공급을 많이 할 거다.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할 거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이제 국민의힘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이야기는 용적률을 많이 올려준다는 이야기고 집을 더 짓게 한다는 건데 올려준 거에 비례해서 공공임대를 많이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기존의 민주당하고 약간 다른 부분일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되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이제 기부 채납을 받겠다.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부 공공주도로 한다는 거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임대 아파트를 지을수록 손해가 나요. 왜냐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서울 내에서 공공으로 이제 현재에도 공급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역세권에 작은 땅들을 사가지고 청년주택 10평, 10평대를 많이 짓는다든가 또는 재개발 재건축 했을 때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에 기부 체납을 많이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걸 유지를 하되 좀 줄이는 추세고 민주당은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해봐야 아는 거고 한다고 했더니 하는 줄 알더라 이럴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기존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쪽에 그 틀을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정책이 시장의 그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집값을 움직이는 것은 금리하고 수급이라고 생각하면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는 착공하면 3, 4년은 걸리는데 지금 착공해도 이 다음 정권이 끝날 무렵에 입주하는 거고 실제로 착공하기 위해서 단계를 진행해 놓은 것도 이전 정권이나 그 이전 정권에서 진행해 놓은 게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4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기 신도시도 지금 입주도 못했고 2026년에 입주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계획은 입주도 못했는데 거기다 4기 신도시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음 정권이나 다다음 정권 말렵이나 입주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수급이 뭐 2, 3년이 아니라 4, 5년 봤을 때도 크게 개선이 될 거냐? 나는 노다. 그리고 금리가 민주당이 되면 올라갈 거냐? 그것도 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정책이라든지 그 규제는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길게 보면은 돈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 정권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29번의 부동산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집값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배 이상씩 다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팩트잖아요. 그러면 규제가 집을 잡을 거라고 했다면 집이 이미 가격이
많이 내렸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반대로 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집값을 올리는 건 돈이 많으면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돈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M2, 우리가 보통 M2를 많이 하죠. 유동성 M2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연 단위로 틀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하냐. 그래서 다만 방향을 바꾸는 거죠. 돈이 움직이는 키를 바꾸는 겁니다. 키 역할을 하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 이전 정권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다주택자를 한테 징벌적인 과세를 하고 다주택자가 집을 못 사는 정책에 집중했죠. 집값을 올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규제를 해야겠다. 이런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은 줄어드는데 실수요자들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는 거죠. 실수요자들은 좋은 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효과가 이제 드디어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완전히 재편됐고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가장 좋은 것들, 소위 말하면 트로피 아파트 같은 것들만 올라가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되든 국민의힘이 되든 간에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점점 더 실수요자 쪽으로 바꿀 것이다. 특히 그 주택 구성으로 보면은 표심은요, 무주택이 43%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그리고 유주택이 42%고요. 다주택이 15%입니다. 그렇게 보면 무주택이나 1주택만 표심을 잡아서는 정권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같은 경우, 민주당이 만약에 무주택자 위주로 한다 그러면 1주택자도 포섭을 해야 되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하고 1주택자하고 무주택 일부도 포섭을 해야지 쉽게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무주택자들이나 청년들이 집을 사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1주택까지는 건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문재인 정권이 이제 몰락한 거는 그렇게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락한 것은 처음에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가격을 올리는 원흉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법인을 또 공격했었고, 제일 마지막에는 영끌족을 공격했다는 거죠. 영끌족은 계속 집값 잡아주겠다 그래서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근데 계속 살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오르니까 인지부조화가 온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따릉이를 타고 다니면서 집을 사고 그 후기를 올리고 SNS에 올리고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시장에 달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집값을 올린다고 제일 마지막에 조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정권이 무너졌단 말이죠.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무주택이나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5주택까지는 선이요, 다주택은 악이다라는 프레임은 바뀌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돈이 줄어들지 않고 서울 기준으로 보면 물량은 계속 줄어드니까 집값은 오를 건데, 이럴 때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는 방법은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까지 전략을 쓰면 다음 정권에서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준금리의 동향이 큰 틀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하죠. 한국은행 총재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번 또는 이제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3번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떨어져야 실제로 집값이 상승 탄력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대출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4% 초반 또는 3%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특례론이라든지 신혼부부한테 해주는 건 더 저렴하지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2번을 더 내리게 되면 그게 따라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집값을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한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가상금리를 올려가지고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취할 거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무주택 이집을 한다든가 1주택을 갖는 거에 대해서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고 대출을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준금리 내려가고 대출금리 내려가면서 집값이 상방 압력이 상당히 많이 받을 것이다. 정치 이벤트라 규제가 나오면은 잠시 주춤할지 모르지만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 4구의 거래량이 하락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데이터에 오르라기보다는 제가 토지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발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가만히 뒀어야 되죠.
그리고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기다렸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일시적으로 몰려있던 수요가 들어오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희미해질 거거든요. 토호제를 해제할 때 서울시에서 내놨던 근거가 뭐냐면 토호제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길게 보면 효과가 없고 효과도 없는데 재산권만 침해한다. 그래서 해제한 건데 그걸 다시 한 달 만에 그 논리가 바뀐다는 게 자체가 저는 서울시가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토호제를 하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토호제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사고 있죠? 집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거래 허가가 사실상의 주택거래 허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합헌이라고 두 번이나 판결을 났고 주택거래 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렇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검토를 해봤지만 위헌 논란 때문에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는 서울시나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강남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 지정한 건 서울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의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여기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는 거래를 못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는 건데 허가 조건이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허가한다 이거거든요. 그럼 실제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구마다 기준이 다 달랐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송파구에다 계속 이의 제기했던 건 이런 내용이거든요. 나는 다주택자인데 송파구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전부 처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했죠. 아니, 실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냐? 맞다. 그러면 무주택이나 1주택이 들어가서 살면 실사용이고 다주택자가 살면 실사용이 아니냐? 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실사용에 허가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약간 이런 내용이, 다주택자는 실거주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다주택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거냐. 왜 송파구는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강남구나 서초구는 또 다르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다르고, 이렇게 광진구라든지 성동구가 또 다릅니다. 주택거래 허가하는 기준이. 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이번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서 맞추는 작업을 했는데 그게 한 달이 걸렸어요. 서울시에서 맞추고 다시 국토부에서 맞추고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려줬거든요. 그게 토지거래허가제도 재실시가 3월 24일이고 그 기준이 통일돼서 국토부에서 내려온 게 4월 22일입니다. 한 달 걸렸거든요. 그 한 달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가 거의 안 나서 거래량이 거의 강남 사고가 제로였어요. 제로였고 이제 그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거래 허가를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인데 지난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겠지만 4, 5월 가면서 거래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고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실제로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